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의 모텔 여주인이 살해당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대구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여성 E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젊어서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모아둔 돈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씨가 실종되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E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아들 김씨의 말에 따르면 2007년 3월 11일 아침 6시경 어머니가 아들에게 수영장을 가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이 E씨의 신원을 수색하면서 E씨가 다니던 수영장을 조사했으나 사건 당일 E씨를 본 사람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자가용은 수영장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차량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은 체구인 E씨가 운전하기에는 운전석과 페달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건장한 남성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달이 지나 E씨의 언니는 꿈에서 동생이 물에 젖은 채로 나타난 것을 보고 정화조와 저수지를 조사하라고 경찰에게 요청했다. 경찰은 수색을 했지만 그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후 4년이 지나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모텔 정화조에서 백골이 된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범인이 모텔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E씨의 아들 김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E씨의 시신을 감싼 비닐봉투와 넥타이는 모텔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또한 넥타이는 아들이 평소 착용하던 것이었다. 경찰은 김씨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으나 김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김씨는 풀려나 모텔을 팔고 이사를 갔다. 이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숙명여대 사건. 1990년 6월 6살 소녀 곽재은 양이 유치원에서 실종됐다. 다음 날 범인은 재은 양을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재은 양의 부모는 돈을 송금했으나 경찰은 곧 범인을 체포했다. 체포된 범인은 홍순영으로 그녀는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홍순영은 혼자서 곽재은을 유기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은 양의 시신은 숙명여대 물탱크 뒤에서 발견되었고 홍순영은 1년 뒤 사형당했다. 이 사건은 숙명여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재은 양의 영혼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세입자. 2019년 8월 10일 한 세입자가 이사왔다. 그는 60대로 보일 듯 말 듯한 중년의 여인이었으며 항상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박 아주머니는 맹인처럼 보였지만 한날 그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나는 맹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어느 날 그녀를 몰래 따라가 보니 그녀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따졌지만 그 순간 고양이가 나타나 나를 공격했다. 박 아주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정확히 내 손목을 잡아 나를 막았다.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의심은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아주머니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녀가 신기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방송팀까지 찾아왔고 나는 그녀가 맹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 아주머니는 사람들에게 내 죽음을 알리며 내가 죽은 망령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박 아주머니는 나에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선글라스를 벗고 배관이 가득한 두 눈을 보여주었다. 나는 결국 내가 죽었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한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저택이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에 지어졌고 지하는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밤마다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배관 문제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마치 누군가 지하에서 걸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이 소리가 계속될 때마다 용기를 내어 지하로 내려갔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하를 둘러봐도 오래된 가구와 먼지투성이의 방들 뿐이었다. 아내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남편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하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소리가 더욱 강해지던 때 남편은 손전등을 들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이번엔 소리가 문 뒤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 문은 오래된 금속문으로 잠겨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망치를 가져와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었다. 그 방은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했으며 구석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남편은 그 구멍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구멍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놀란 남편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고 지하에서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 부부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었다. 그들은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결국 그 집을 팔고 떠났다. 그 집은 이후로도 여러 번 주인을 바꿨지만 지하에서 나는 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의 마을. 작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하루 정도 기억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현상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의 날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다. 어느 해 외부에서 온 한 여행자가 마을의 이 이상한 현상에 흥미를 느끼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밤새 깨어있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어떻게든 잠을 이기려고 했지만 끝내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깨어난 여행자는 자신도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틀 후 마을은 다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이 이상한 현상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여행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주변에 있는 오래된 문헌과 전설들을 찾아보다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오래전 마을 근처 숲속에 있는 작은 호수에는 마법의 힘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존재는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잊었고 그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그를 잊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한 번씩 사람들이 하루 동안의 기억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행자는 이 전설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매년 하루 동안 겪는 일이 바로 그 존재의 영향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존재를 다시 불러낼 방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매년 여름 잃어버린 하루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숲속의 그림자. 어느 작은 마을에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이 있었다. 숲은 매우 무성하고 어두웠으며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아이들에게 늘 해왔지만 종종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금기를 어기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젊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숲 근처에서 캠핑을 하다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숲은 매우 넓고 복잡했다. 사방이 나무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길을 잃기 쉬웠다. 수색이 며칠간 이어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고 결국 수색은 중단됐다. 그러던 어느 날 실종된 여성이 갑자기 숲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매우 말라 보였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녀가 몇 주 동안 실종된 동안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캠핑을 하던 중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갑자기 숲속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돌아온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자신을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며 자신을 계속해서 부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숲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 숲은 여전히 깊고 어두운 채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7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편지. 한 가족이 오래된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다. 할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오래된 시골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집을 팔기 전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다. 집 안에는 할머니의 추억이 가득했고 방마다 오래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다 가족 중 한 명이 낡은 서랍 속에서 할머니가 남긴 편지의 한 장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짧은 말과 어딘가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이 집을 떠날 때 절대 해가 진 뒤에 떠나지 말거라. 밤이 되면 집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떠나야 한다. 가족들은 처음엔 이 말을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낡은 집이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는 물론 어딘가에서 가구를 끄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다.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한참 정리를 하던 중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편지를 떠올린 그들은 급하게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집을 나서기 직전 서랍 속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됐다. 이번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지금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도 나와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가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더 이상 정리를 멈추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그날 밤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집은 결국 팔리지 않았고 그곳은 버려진 채로 남겨졌다. 그 이후로도 그 집을 보러 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밤이 되면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아무도 그 집을 사지 않았고 그곳은 여전히 텅 빈 채 할머니의 경고가 담긴 편지와 함께 방치되어 있다. 8번째 이야기, 복도 끝방의 비밀. 한 대학 기숙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그곳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 방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일이 그 방에서 일어났다는 전설이 돌았다. 기숙사에 새로 온 한 학생이 그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복도 끝방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 했다. 기숙사 관리인에게 물어봤지만 관리인은 그 방은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된 방이며 왜 그 방이 닫혀 있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인의 얼굴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호기심이 가득했던 그 학생은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복도 끝방으로 향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학생은 천천히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다. 하지만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책상 위에는 누군가 최근까지 무언가를 적어 놓은 것 같은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학생은 종이를 집어들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종이에는 누군가의 일기 같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내용이었다. 일기에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점점 더 글씨가 흐트러지고 있었다. 그 순간 학생은 방 안에 싸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문이 스르르 닫히더니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학생은 공포에 질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놀란 학생은 뒤를 돌아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다행히 지나가던 기숙사 동료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문을 열어 그를 구해냈다. 밖으로 나온 학생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기숙사 관리인은 다시 그 방을 굳게 잠가버렸다. 학생들은 그 방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고 그 방은 다시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9번째 이야기, 사라진 사진. 한 사진작가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빈티지 카메라 가게에서 낡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구입했다.
카메라는 꽤나 잘 보존된 상태였고 심지어 안에 필름이 한 롤 남아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 필름을 현상해 보기로 했다. 현상한 사진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사진은 흔한 풍경 사진이나 일상적인 장면들이었다. 그러나 그중 몇 장의 사진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흐릿하게 나와 있었고 그들의 얼굴이 마치 지워진 듯이 보였다. 눈, 코, 입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저 하얀 마스크를 쓴 것처럼 인물들의 얼굴이 사라져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더 자세히 사진을 살펴봤다. 그중 한 사진에는 한 가족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가족 구성은 모두의 얼굴이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뒤편 어두운 구석에는 얼굴이 완전히 없는 또 다른 인물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치 그 존재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처럼 보였다. 작가는 불안한 마음에 그 카메라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다. 그는 카메라를 판매한 가게로 돌아가 그 카메라의 과거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았다. 가게 주인은 카메라가 오래전에 어떤 가족에게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오래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사망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었다. 작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진 속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고 필름도 현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집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현상한 사진들이 놓여있던 책상 근처에서 가끔 이상한 냉기를 느꼈고 자신이 혼자 있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방 안에 놓여있던 사진이 전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 사진들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 카메라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작가는 그 후로 다시는 필름 카메라를 수집하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 찍힌 사진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밤의 방문자.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소 조용하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자고 있던 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골 마을에서 밤늦게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기에 노인은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욱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내 참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보였다. 노인은 다시 침대에 눕기로 했지만 이상한 기운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문 밖에서 다시금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그 소리는 가까이에서 아주 낮고 음산하게 들려왔다. 노인은 두려움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여는 대신 문 앞에서 크게 외쳤다. 누구냐? 무슨 일이냐?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되었다. 결국 노인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듯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있어요. 밤에 문을 두드리는 방문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 존재를 만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밤에 겪은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후로는 밤이 되면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 이후로도 이따금씩 창밖에서 들리는 그 음산한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열어줘. 라는 낮은 목소리는 여전히 그를 부르며 그가 문을 열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11번째 이야기, 신호등 밑에 여자. 도심 한복판, 항상 교통량이 많은 한 교차로에 위치한 신호등. 이곳은 평범한 곳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신호등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어딘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택시 기사는 이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손님을 태우고 그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기사는 그 순간 창밖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정말로 신호등 아래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 오가는 도로 한가운데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사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기사는 신호가 바뀌자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기사는 매번 그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신호등 밑에서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사는 결국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이상한 소문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지만 기사는 이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기사는 동료 기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동료 기사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또한 밤늦게 그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신호등 밑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밤늦게 그 교차로를 지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호등 밑에 여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고 그 교차로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교차로에 얽힌 이야기를 조사한 끝에 수년 전 그곳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한 여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나타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는 것처럼 서 있는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후로도 그 교차로에서는 심야의 이상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으며 사람들은 밤에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한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12번째 이야기, 기차역의 소녀. 어느 한적한 시골 기차역에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기이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항상 한 소녀의 출연과 관련이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소녀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으며 밤늦게 기차역 승강장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역무원들은 처음에 이 소녀가 길을 잃은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기차역 전체에 음산한 분위기만이 남았다. 그 소녀를 본다는 이야기는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었고 그날 밤 기차역은 꼭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그 바람에 소녀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젊은 역무원이 소녀의 출연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 그날 밤 역에 남아있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역무원은 소녀가 항상 나타난다는 승강장 끝에 서 있었다. 그곳은 기차가 오가는 흔적만이 남아있는 고요한 곳이었다. 역무원은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승강장 끝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소녀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소녀는 아주 천천히 승강장 끝에서 역무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역무원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소녀가 고개를 숙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소녀는 곧 고개를 들어 역무원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전혀 없었다. 역무원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고 그 후로 다시는 그 기차역에 머물지 않았다. 그 후로도 매년 같은 시기 그 소녀는 여전히 그 기차역에 나타났고 울부짖는 듯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 역사에 따르면 그 소녀는 수십 년 전 기차 사고로 그곳에서 죽은 소녀였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기차역에서 영원히 떠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소녀의 영혼은 지금도 그 승강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13번째 이야기, 저주의 숲. 오래전 한 마을 근처에 자리한 숲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그 숲은 저주의 숲이라고 불리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하며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지만
간혹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숲에 들어가곤 했다. 그들의 마지막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이 전설이 이어져 왔고 숲의 존재는 금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젊은 세대는 이 전설을 단순한 이야기로 여겼다. 특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숲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연기 시험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서로에게 용기를 내보이려는 경쟁심도 있었다. 그중 리더격인 성민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며 말했다. 저주의 숲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지. 다른 친구들도 성민의 말에 동의하며 숲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었기에 서로를 신뢰하며 두려움보다 모험심이 컸다. 하루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간단한 장비와 식량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다. 마을에서 숲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숲의 입구는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거대한 나무들이 얽히고 설켜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숲 안쪽으로는 빛이 거의 닿지 않았다. 이곳이 마을에서 금기시된 이유를 그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현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평소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 하지만 성민은 그 말을 무시하며 숲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겁먹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른 두 친구인 지호와 민수도 성민을 따라 들어갔다. 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들을 혼자 두고 돌아갈 수 없어서 그들을 따라갔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금방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숲 안은 매우 어두웠고 날이 아직 완전히 저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스산한 소리를 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이상한데 분명 숲 안쪽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길을 잃은 것 같아. 지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들은 분명 숲의 경계를 따라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금세 방향 감각을 잃었다. 숲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어느새 그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곤란한데. 현진이 중얼거렸다. 그때 성민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걱정 마. 우리는 다시 나갈 수 있어. 그냥 따라와. 하지만 성민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자신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숲은 점점 더 기이한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들은 마치 그들을 감시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이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로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며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들었어? 방금 누가 말하는 소리 같지 않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진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었어. 분명 누군가 속삭였어. 하지만 성민은 그런 소리를 무시하며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냥 바람이야. 신경 쓰지 마. 그는 자신을 다잡으려는 듯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모두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숲은 점점 더 기이하고 낯설게 느껴졌고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자들은 그들의 시야에 스쳐 지나가며 곁을 맴도는 것 같았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그 그림자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곳에 들어온 것 같아. 지옥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그냥 우리가 겁먹은 거야. 성민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지만 숲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 숲에서 나가야 해.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려 할 때 숲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안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개는 너무 짙어 앞을 보기도 힘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성민, 민수,
지호, 어디 있어? 현진이 소리쳤지만 어느새 모두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현진은 혼자 남겨진 것을 깨닫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친구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숲은 마치 그를 삼키려는 듯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상한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한참을 헤매던 현진은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 느낌에 몸이 얼어붙었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어느새 그의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고 그것은 그에게 속삭였다. 너희는 이 숲을 떠날 수 없어. 공포에 질린 현진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달려도 숲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가 지쳐서 주저앉았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성민의 모습을 발견했다. 성민. 현진은 반가움에 소리쳤지만 성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텅 빈 듯 보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현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우리 모두 여기서 영원히 남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성민의 몸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현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현진은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한번 숲속 깊은 곳으로 뛰쳐나갔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를 시간이 흐른 뒤 현진은 마침내 숲의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안도하며 숲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앞에 서 있는 지호와 민수의 모습을 보았다. 지호, 민수, 우리가 드디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현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성민처럼 텅 빈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서히 현진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남게 될 거야. 현진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숲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숲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결국 현진은 지쳐서 주저앉았고 그의 앞에는 다시 성민과 지호, 민수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현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는 우리의 집이야. 너도 이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현진은 그들의 곁으로 끌려갔고 그 이후로 그 숲에서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숲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숲에 들어가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숲은 이제 완전히 금기된 곳으로 남아있으며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 숲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속삭임은 마치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러 가는 이는 없다.